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전혜연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평론가님께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아동매매, 대리모, 대구 산모 잠적 의혹 사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복직 천태만상, 이슈를 타고 달리는 버스,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 평론가님 특히 좀 눈에 띄는 내용 있으신가요? 볼수록 어려운 주제, 대리모 문제인데 네. 이게 왜 어렵냐면 옛날에는 대리모 하면 드라마에 나오는 소재였죠. 그렇죠. 왜 드라마에 나와서 눈길을 끄냐. 세상에 이런 일이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여겨졌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해외 특히 미국의 유명 스타들이 대리모로 아이를 얻거나 맞아요. 혹은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한다. 그리고 추천받아서 했다. 이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좀 많이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딱 저한테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슈였는데 워낙 또 이제 언론이나 이런 해외 사례들을 잘 접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크게 한번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한번 제대로 집중해서 탐구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 전혜연 평론가님과 함께 이 이슈에 대해서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토크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아동매매 대리모, 대구 산모 잠적 의혹 사건 다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스페인의 한 여배우가 68세의 나이에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스페인 정계가 정말 논쟁 중인데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는 대리모 문제. 최근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한 산모가 사라지고 산모가 아닌 다른 여성이 자신이 갓난 아이의 엄마라면서 아이를 찾으러 온 사건이 있었어요. 예, 굉장히 언론에서도 주목을 했던 사건입니다. 사건을 일단 좀 살펴보면은 경북 구미의 한 병원에서 일단 제가 편의상 A, B로 네. 좀 나누겠습니다. A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뒤에 종적을 감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13일 정도 지나서 다른 여성 B씨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아이 데리고 갈게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퇴원을 하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근데 병원 직원이 딱 보니까 아이 낳았던 A씨와 내가 엄마예요 하고 같은 B씨가 뭔가 얼굴이 다르다. 다른 사람 같다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 받더니 두 사람이 말하자면은 엄마가 낳은 사람은 A, 근데 B씨가 엄마라고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뭐냐면 아이를 출산한 A씨가 뒤늦게 나타난 B씨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왜 서류상으로 증명된 신분을 도용을 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아니 왜 남이 낳은 아이를 자기 아이도 아닌데 데리고 가려고 해? 이거 뭐야? 대리모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주민등록번호 도용해가지고 건강보험 이용한 거는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됐고요.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게 뭐 대리모냐, 아동매매 아니냐라는 논란이 또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은 수사 결과 두 여성에게 아동 매매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봤다고요? 일단 대리모 출산이냐 이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대리모라고 하면은 이제 이 여성과 상관없는 대리모와 상관없는 여성과 남성이 정자, 난자, 체외 수정을 해서 또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즉 아이를 낳아주기만 하는 것이 이제 대리모라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남성이 아이를 낳기 원하는데 이 아이를 낳아주는 여성과 혼인관계라든가 애정관계가 아닌 말 그대로 이 여성이 내 아이를 그냥 나만 달라라는 증거가 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의
아빠라고 엄마라고 주장했던 남성의 남편과 이 아이는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따라서 이것은 대리모가 아니고 A씨의 친자를 전혀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B씨라는 사람이 데려가려고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대리모가 아니라 아동 매매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왜 매매라고 지금 경찰에서 의심을 하고 있냐면 이 여러 가지 뭐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 병원비 같은 것을 뒤늦게 나타난 여성 B씨 측에서 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금전적으로 뭔가 영향을 준 거잖아요. 다만 이 B씨가 무슨 말이냐 펄쩍 뛰더라는 거예요. 왜냐? 나 이 두 사람이 서로 우리는 잘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내가 이 A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 건강보험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병원비를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주장을 했다라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이의 안전이잖아요. 아이가 일단 태어나서 위탁 과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던 여성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리모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선의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의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게 된 것은 이분이 입장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 언론에. 그 입장을 요약을 해보면 대리모 그런 거 아니고요. 아동매매도 아니고요. 유기나 더군다나 뭐죠? 산모, 도주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A씨와 B씨가 미술활동 활동에서 우리는 잘 아는 사이였다. 그런데 A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임신을 한 상황이었는데 출산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어려우니까 혹시 B씨 언니네가 뭐 혹은 동생네가 이 아는 분한테 좀 키워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이 B씨 부부가 고민 끝에 그래 그렇다면 우리의 생물학적 친자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로 키우면 되지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씨에게 만약에 어떤 호적 관계를 이미 서류상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A씨는 이른바 미혼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A씨가 낳은 아들은 어쨌든 A씨의 친자로 법률상으로 한번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혼선을 막기 위해서 우리 애로 일단 서류 정리를 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더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불임 부부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만의 아이, 즉 생물학적 친자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친자가 아닌 이 A씨가 낳은 아이에게 혹시라도 애정이 뭐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이 남편이 수술까지 했다, 정관 수술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식으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선의로 한 일이다. 평론가님, 이 해명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거 보통 드라마에서 나통하는 얘기입니다. 현실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걸 만약 우리가 선의다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선의로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겠다라는 것은 본인의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입양할 때도요. 내가 아이 키우고 싶다, 입양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즉, 이 내가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변명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이 되어 있는지 또 부모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이 안 되니까 내가 키우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아이를 내려가서 노동을 시킨다던가 네. 아니면은 어떤 이 돈을 받는 수단으로 여긴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권리 입장이라든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뭐 선의의 노력이라는 말보다는 제도적으로 아이와 산모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가 더 보완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도 이 대리모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는데 평론가님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파 성향의 집권 정부가 있고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가족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단순하게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동성 간 시민 결혼이 허용돼 있습니다. 즉 동성 간에 있어서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법적인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남성 커플인 경우에는 아무리 두 사람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갖기가 쉽지 않죠. 네. 생물학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리모를 통해서 뭐 본인이 혹은 배우자인 사람의 정자와
대리모의 난자가 만나서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 방안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최근 이탈리아 정치인들, 우파 성향 집권다수 정치인들이 제도를 건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방식이 생겼냐면은 동성 커플이 해외로 나가서 이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시도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사실적으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법안의 내용은 뭐냐? 대리모 행위가 합법인 국가에서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이탈리아에서는 이것을 불법으로 보겠다,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인권단체라던가 야당이라던가 일부 단체에서는 왜 동성부부가 아이를 낳을 권리를 박탈하냐, 아이를 가질 권리를 박탈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동성 부부의 친권 역시도 굉장히 의견이 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밀라노에서는 이제 정부의 동성애자 부부의 이 친권 제약에 항의하기 위해 수백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행법상 이탈리아에서는 동성부부가 대리모 통해 신생아를 출생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부부 중에 한 명만 부모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보통 부친, 모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성애 부부가 이렇게 아이를 겨둥에는 부모 1, 부모 2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내무부가 아예 이거 중단해라라고 했고 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리모 출산은 범죄다 이렇게 규정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동성부부라든가 이런 것을 지지하는 단체라든가 당사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 언급한 그 스페인의 68세 여배우가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어서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스페인 역시 일단 대리모 출산은 불법인 건가요? 불법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그러니 다른 나라 가서 아이를 얻어서 돌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스페인의 국민 배우로 불리는 아나 오브레곤이 아예 나 미국 가서 대리모 통해 아기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잡지에 보면 이게 언론에 많이 보도됐거든요.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합법 불법 이 논란도 있는데 사실은 더 논쟁이 가열된 게 뭐냐면 이분의 연세가 68세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20대인데 앞으로 아이를 낳고 싶지만 생물학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정말 부득이하게 대리모를 뭐 구해야 된다 이런 상황도 아니었었고 더군다나 이분은 아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3년 전에 암으로 네.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살 의지를 잃었다가 이 아이를 통해서 삶의 의지를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겠죠.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뭐가 문제야.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68세에서 아이가 지금 저 나이면 아이가 10살일 때 78세고 보호자로서 너무 나이도 많은데 너무 욕심을 부린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논란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또 한 번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대리모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 사람이 본인의 난자를 보관했다가 젊은 여성을 통해서 이제 본인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를 낳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밝혔습니다. 이 아이의 아빠는 나의 아들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들이 암으로 사망을 네. 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아들이 사망하기 전에 네. 정자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 것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 그렇죠. 보니 대리모를 구해서 평소에 후손을 남기고 싶다는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다. 즉 대리모를 통해서 이분은 손자를 얻은 겁니다. 평론가님 좀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하죠. 네, 좀 어질어질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입양 절차를 받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봐도 갑자기 어떤 아이가 나타나는데 몇 년 전 사망한 내 아들의 친자다. 내가 손자를 찾았다. 감동적인 사연을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아니 이미 3년 전에 사망한 아들의 정자를 보관했다가 대리모를 통해서 손자를 얻어?
이게 과연 윤리적으로 문제가 그러니까요. 없는가라는 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론가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덕적, 윤리적인 논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니만큼 더 깊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와중에 노르웨이의 한 교수가 뇌사에 빠진 여성을 대리모로 활용하자는 그런 식의 주장을 펼쳐서 파장이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한 철학가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해서 영미 이 언론이 발칵 뒤집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 체외 수정한 배아를 뇌사 여성 자궁에 이식해서 출산시키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칫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냐라는 논쟁일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주장했느냐. 남성 대리모도 활용할 수 있다. 남성 내사자의 간이나 이런 데 배아 이식하면 출산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건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뭐야.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여전히 존중을 받아야 된다. 설사 내사 상태라 하더라도. 그런데 출산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거 아니냐. 경합스럽다라는 비판이 일었고요.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이것을 뭐 철회했다라고 해요. 너무 논란이 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어떤 사람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몸을 도구처럼 활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반발이 상당하다 보니 결국 교수가 일단 아이디어를 뭐 철회했다고요. 그러니까 내사자를 이런 관점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제 내사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혹은 내사 상태가 되기 전에 가족들이나 본인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상태면 나의 어떤 장기 일부를 기증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자궁도 봐야 된다라는 철학이 담긴 것으로 보여요. 근데 워낙 이게 이제 비난이 이니까 이것을 철회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보면서 참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네요. 내사자를 이 사람은 사실은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장기 기증과 같은 관점에서 보자라고 했는데 과연 내사자를 사망한 사람과 같이 보고 장기 기증과 같은 관점으로 이 어떤 자궁을 활용해서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그러니까요. 문제 제기가 좀 많이 들었었고요. 또 아무래도 뭐 남성을 하자라고 하지만 뇌사 상태인 여성이 이런 식으로 조금 제가 극단적인 용어를 쓰자면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왜 여성의 몸을 자꾸 출산의 도구로 바라보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때 외국에서 이제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대리모가 돼서 뭐 손주를 출산했다 이런 얘기가 화제가 된 적도 있긴 했는데 이 뇌사 여성을 대리모로 이거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평론가님?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유전자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어떤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술학적으로는 엄청난 성과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몸이나 생명윤리에 관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편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보편된 윤리 기준을 만들자야 되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다룰 주제를 다른 나라에 한번 대입해 보면 이미 사람의 몸이 도구처럼 매매되거나 대리모가 아예 상업화된 나라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술 발달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자. 그리고 그게 국제기구의 역할이다. 국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서 논의하자라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역할이 기술적으로 과학을 진일보시키는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과연 윤리적으로 타당한지 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빈부격차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이 논의하자라는 주장을 일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국제기구라던가 이런 과학자들을 모이면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80% 정도면 굉장히 높은 정확도잖아요. 80%의 정확도로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얻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이제 아이 선별 선택을 놓고 또 윤리적인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부모들이 원하는 자녀의 성을 인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그런 기술이 이제 많이 성공했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왜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아들 낳으려면 어디 가서 뭐 기도를 해야 되고 딸을 낳으려면 뭘 많이 먹어야 되고 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염색체, 즉 남성, Y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이걸 잘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게가 좀 다르다라고 연구진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이식했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70%가 넘게 딸을 원하는 부부는 딸을 얻고 아들을 원하는 부부는 아들을 결국은 얻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손의 성을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가 이런 부분의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성별을 선택해서 임신을 한다. 오늘 주제 정말 말 그대로 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너무 고민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런 주제들인 것 같아요. 신의 영역을 뛰어넘었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게 정말 인류를 위한 일인지 좀 되뇌이게 됩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굉장히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이의 눈동자 색깔을 어떻게 할지, 피부 색깔을 어떻게 할지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젠가는 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윤리적 논의가 같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듯이 바로 이런 기술의 진일보가 가져오는 또 한 가지 폐해점이 뭐냐면 상업화와 맞물려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어떤 상품처럼 매매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제 출생을 얘기할 때 너무 이제 단순하게 접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출산이라는 용어 안 쓰죠. 출생이라고 씁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라던가 여성의 몸을 너무 출산의 도구로 본다던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는 취지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본인은 선택권이 없는 그럼 아이의 권리는 누가 지키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원래 그냥 자연적으로 낳았으면 까만 머리였어. 근데 부모가 아니야 나는 파란 머리 아이를 얻고 싶어 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파란 머리로 태어났다. 이 아이의 선택권은 박탈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또 보편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많은 학자들의 지적을 정말 깊게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리모에 대한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씨바지라고 하죠. 뭐 예전에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정실 부인이 이제 아들을 낳아 대를 잇지 못해서 다른 여성을 들여서 이제 자손을 본다 이런 내용이 있기도 했었는데 현실적인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리모 산업이 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지만 이 대리모를 공급하는 그런 국가와 대리모의 수요가 있는 국가가 나눠져 있다는 점도 좀 문제점으로 지적될 만한 것 같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미 상업적 대리모를 합법으로 허용한 주가 4개 주 정도가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콜롬비아, 멕시코는 좀 대리모 공급 산업이 이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국가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 국가에서 상업적 대리모를 이제 옹호하는 측에서는 정말 아이를 얻고 싶은데 어떤 그런 의학적인 문제, 의료적인 문제 때문에 얻지 못하는 신체적인 그런 불안정을 해결해주는 굉장히 기쁘게 이들에게 아이를 선물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윤리적인 문제를 촉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대리모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예, 그런데 콜롬비아 사례를 다룬 언론 기사를 보면 이 대리모를 내가 해주겠다라는 여성들 중에 20대 젊은 여성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여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즉 기쁘게 한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모순이 되어 있는 거고요. 사회적 구조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문제와 맞물려서 이게 상업화가 됐을 경우 과연 이것을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라고 볼 수 있는가? 겉으로 보면 자발적이겠죠. 왜냐하면 대리모와 대리모를 찾는 사람들 간에 뭔가 욕구가 맞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듯이 구조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쁘다라는 것은 돈을 받으니까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지 정말 돈도 없고 내가 순수한 의도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대리모를 해주겠다라는 사례는 제가 보기에 거의 찾기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같이 봐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상업화가 되다 보니 이 출산을 하게 된 여성의 선택권은 사실상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여성이 아이를 갖는 동안 그리고 출산할 때까지의 선택 권한은 이 여성에게 없죠. 왜냐? 돈을 지급한 장차 내가 이 아이의 진짜 부모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의 계약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뭐 건강권이라든가 아동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참 어려운 주제지만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토크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토크 두 번째 주제는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복직 천태만상입니다. 앞서 대리모 이야기해봤는데요. 아이를 낳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낳아서 키우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때문에 회사에서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사실 제도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제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그럼 현실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느냐, 이 문제점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사무금융부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남녀 직장인 1000명에 대한 조사 결과 45.2%, 10명 중에 4명 이상은 육아휴직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이게 더 마음 아픈 통계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58.5%가 못 쓴다. 왜냐? 비정규직이 더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이겠죠. 또 5인 미만 사업장 더 높습니다. 평균보다 67.1% 못 쓴다. 그래서 월 150만 원 미만 받는 노동자 57.8%, 즉 평균보다 오히려 더 이런 작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비정규직, 그리고 저소득 임금 노동자가 오히려 더 어렵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 아팠는데 출산휴가는 사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출산휴가도 정말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비율이 39.6%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항상 나오는 게 저출생, 뭐 고령사회 문제, 국가가 나서서 돌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근에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냈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있는 제도부터 잘 되도록 좀 신경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에 맞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제 복직이 어려운 이들이요. 꼭 비단 출생을 한 그런 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치료를 마친 이제 약 12만 명의 근로자 중 절반이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육아휴직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회사에서 써. 근데 딱 돌아와 보니까 직장에서 분위기가 냉랭하면서 특히 이제 승진 시험 볼 때 넌 쉬고 왔는데 이번에 누구한테 좀 양보하지, 이런 문화가 실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 주제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복직 천태만상에 아까 육아휴직 사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복직이 됐을 때 불이익을 받거나 복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도를 못 쓴다라는 점을 한번 짚어봐야겠고요. 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론 기사를 보면 산재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복직을 못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요. 따라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 직종을 매칭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일단 이제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장애 정도, 제 직종, 그다음에 고용 형태를 가능해서 직종을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예, 뭐 저는 통합 시스템 만드는 것을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거든요. 장애인들 고용하면 이런 일 하기 어려울 거라는 이런 문화도 사실은 통계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같이 개선되어야 현장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치고 아픈 것도 정말 서러운데 이제 잘 치료하고 다시 일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 너무 서러울 것 같아요. 직업 복귀를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북한 이탈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의 성모 중령과 김모 상사가 재판에서 모두 문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군에 복직을 했다고 하는데 이 판결 내용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 부분이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 제가 상황을 봤습니다. 북한 이탈 여성이에요. 국내에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국군 정보사령부, 이른바 정보사에 속한 2명의 모 중령, 모 상사 성폭행 혐의가 왜 적용이 됐냐면은 피감독자의 간음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업무인 거죠. 네. 피감독자와 감독자라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이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재판부에서 어떻게 해냈느냐. 피의자들이 잘해서 무죄 준 게 아니라 그rum이라는 부분을 재판에서
입증하기가 어렵다. 쉽게 말하면은 증거 부족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두고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은 첫 번째, 자꾸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이 북한 이탈 여성이 감독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 입장에서 무슨 합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같이 봐야 된다. 이 사람들은 감독자의 지위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은 안 봤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판결문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다움이란 건 무엇이냐면 성범죄 피해자들은 일상생활도 어렵고 불쌍하게 지내야 되고 이런 편견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판결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당한 다음 날 직장에 잘 출근했고 염색을 했더라. 아니 어떻게 성범죄를 당했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직장에 출근하고 염색을 할 수 있어?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이 트라우마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회피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성범죄가 있었다 없었다 판단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이 천차만별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부가 고려해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변호인단이 굉장히 아쉽다,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SNS 대화 기록을 보면, 이게 뭐 위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친밀한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뭐 즉각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재판부가 그런 것을 제대로 안 받고, 또 이 SNS 대화 기록이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뒤의 기록인데 이걸 가지고 친하다 안 친하다 하냐 이런 말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력관계 이런 부분도 봐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단체 대화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고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직장 내에서 이 상사분의 생일날 이렇게 왜 우리 이제 롤링페이퍼라고 하죠. 축하합니다라는 거 한마디씩 써 하고 주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축하합니다. 자기도 안 쓰면 또 무슨 일이야라고 네. 물어보니까 축하합니다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 성추행 신고를 했더니 그쪽에서 이걸 딱 가지고 나와서 아니 너 축하합니다라고 썼잖아. 아니 피해자인데 어떻게 가해자한테 축하합니다라고 써줄 수가 있어? 직장 상사이고 사람들이 다 써서 안 쓰면 이상한 문화니까 등 때문에 쓴 한 가지를 가지고 피해자는 이럴 수 없다라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라는 건데 사실 최근 판결을 보면 이 피해자다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재판부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재판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또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평론가님, 이 위력 관계에 의한 성범죄 이게 입증이 어렵다 이 부분을 판결에 추가해서 밝히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라던가 선례가 없다라는 점도 재판부가 아마 기존의 판결을 많이 이제 참고를 하잖아요. 제대로 참고를 못했을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일부 변호인단이 지적을 하듯이 피해자다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건 이 피해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지켜봐야겠고요. 특히 북한 이탈 주민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탈 주민이 아닌 여성에 비해서 갖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루밍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추정이 되는 가해자들과의 관계가 심리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는데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맞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이 그루밍 성범죄 입증 여부 뭐 지금 입증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거가 부족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그루밍 성범죄가 이제 그루밍 성범죄가 법률에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이제 위력 관계에 의한 성범죄였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원래 이제 성범죄가 인정이 되려면 이제 뭐 강요에 의한 강압에 의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지위상의 상명하복 관계에 있다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감독받는 관계에 있다면 그 자체가 어떤 불균형한 관계 때문에 누군가 성범죄, 그러니까 성을 강요했을 때 어떤 성을 뭐 사려고 했을 때 내지는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 이렇게 강요를 했을 때 따라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자체도 이제 처벌을 하는 그런 죄가 또 규정이 되어 있는
있는데 사실 그게 입증이 어려운 거죠. 평소에 이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의에 의한 걸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또 위기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판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게 좀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내용까지만 담겨 있지 그 기준에 맞게 판단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그 부분은 판단이 빠져 있었다. 일반적인 이런 성범죄를 다루는 그런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관계한 범죄들이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 그루밍 성범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두 당사자가 이제 군대에 바로 복귀를 또 했다고요. 이제 일단 1심이 나오기 전에 해임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언론 보도로 좀 관심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해임에 대한 징계 처분을 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제 판결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군의 이런 대응도 아쉬운 것이 있는데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사법적 판단도 문제이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공작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맞는 것이 맞느냐. 설사 합의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내부에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이 재판 과정에서 이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식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녹음 파일이 제출됐었다고 합니다. 이 성관계 당시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서 이 남자분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실수할까봐 이것을 녹음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뭘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실수할까봐라는 게 도대체 합의에 의한 거라면 왜 실수할까봐 이거를 녹음했는지도 문제고 동의가 없이 저는 녹음을 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문제죠. 뭐 이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윤리적으로나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당연히 문제가 되죠. 이런 윤리의식과든가 성인식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과연 군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느냐 좀 개인적으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보복이 무서워서 이제 상고를 포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참 이 부분도 좀 가슴이 아픈 지점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문제 판결에 바로 군에 복직했다는 점도 좀 마음에 걸리고요. 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해고 압박을 받았던 기자가 낸 구제 신청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인정을 했다고요. 이 굉장히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게 모 미디어 관련 회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A씨가 이 채널에 방송 기자 겸 앵커의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뭐 10년 정도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상황이냐? 2013년에 카메라 감독과 같이 인터뷰 촬영을 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에 차량이 거의 반파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후유증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2017년 두 번째 휴직을 신청을 했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런 문제가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휴직 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휴직을 불승인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휴직과 관련돼서 양측의 입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A씨가 그래 할 수 없다라고 근무를 하다가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에 이송이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 문제가 더 복잡해져서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다라고 회사에 항변을 했겠죠. 그런데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2개월 유급병가를 준 것이 아니라 2개월 그럼 무급휴가를 해라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동위원회가요. 차별적 병가다라고 판단했거든요. 왜 차별적 병가이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사람이 지금 2개월 무급 휴직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직원 3명에게는 비슷한 기간에 유급병가 2개월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A씨가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인사 담당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괴롭힘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사실은 회사 내에서 잘 이게 조사가 됐어야 되는 건데 외부에서 선임된 법무법인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없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후에
뭐 당연 퇴직해라라고 이 직원한테 이메일하면서 점점점 제가 보기엔 감정 싸움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혹시나 이 사람이 너무 골칫거리니까 내보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내보내려고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는데 어쨌든 A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조 신청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노동위원회가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동남 새마을금고 관리직에 대한 징계는 또 부당하다고 또 판정을 했네요.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단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징계의 수위가 적절하다를 놓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분은 이제 소송의 이 어떤 징계의 가벼우냐, 무거우냐는 사법적인 부분이지만, 이 사람이 왜 징계를 받냐는 이유에 사실은 너무 논점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차장이라는 사람이 지난해 11월 동남안 새마을금고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어요. 왜냐? 이 내부에 있는 직원이 성차별적 갑질당했다. 그리고 회식 참석 강요 등을 당했다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해고 처분을 받았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이거 너무 징계가 무겁다라고 네. 소송을 낸 거예요. 소송을 내서 이거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라고 판결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참 징계 양정이 과도에 부당하다. 반성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런 식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 완전히 옛날에 구시대에 있을 법한 것이고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반발하면서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처분이 과도하다. 평론가님께서는 이 반성의 기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꼭 회사에서 반성의 기회를 줘야 반성을 합니까? 사실 징계위원회도 그냥 징계 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징계 내리는 이 과정에서 설명을 다 듣습니다. 소명을 들어요.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해고 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징계위원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반성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의 입장도 더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알겠지만 어떤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상황에 놓이면 이게 지옥이거든요. 그걸 이유로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두기도 어려워. 신고하면 잘못하면 회사 내에서 따돌림 당해 얼마나 복잡한 상황에서 신고를 했을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판결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론가님 사실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징계가 부당하다고 나중에 또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회사 차원에서도 징계를 내리기가 좀 꺼려하고 맞습니다. 과도한 징계라는 판단을 받을까 봐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네요.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서 회사를 못 나가고 있으니까 회사가 복직 독촉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게 좀 우리 직원들을 대하는 회사들의 문화가 너무 도구라든가 소위 말하는 인력으로만 보지 말고 정말 사람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모 결혼정보회사에서 근무하는 김모 씨가 대낮에 임원이 이제 가슴을 만지고 성추행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회사가 이 상황이 되면 당연히 피해자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 두면 안 되거든요. 가해자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부터는 뭐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도 안 해줬고 피해자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통이 있다. 휴가를 신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회사에 일하기가 어려워요라고 하고 고용노동부에도 신고를 한 상태에서 회사를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출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복직을 독촉하고 이 과정이 거의 2-3번 반복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좀 더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면 어쨌든 강제추행 혐의가 제대로 재판을 받아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우리가 이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안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네.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건 인정이 된 건데도 회사에서 이 피해자의 고통을 너무 방기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재판부의 판단이 옳으냐라는 논란도 사실 같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그리고 최근에 아주 뜨거운 이슈였죠.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조작 사건 이야기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파문을 일으켰던 PD가
해당 회사에 재입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CJ ENM에서 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엄청나게 화제였습니다. 프로듀스 시리즈가 논란이 됐다가 엄청나게 다시 사회적 비판을 받은 게 뭐냐면 이 담당 PD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죠. 유흥업소에 접도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순위를 바꿨다,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는 이 P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징역을 살았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만기 출산 이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이 사람을 다시 재입사를 시켜준 거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아니 그 프로그램 만들 때부터 공정을 강조하더니 이게 공정이 맞아요? 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거고요. 이거 너무 제 식구 감싸기 아니에요? 인기만 끌면은 이런 행위해도 그러면 다시 재입사 시켜주는 게 맞아요? 라는 물론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과는 했지만 이 거취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었나 봐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 PD의 재입사 논란을 두고 범죄 가이드를 마련해 준 셈 이러면서 좀 강력히 비판을 했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아유 참 회사가 책임질 때니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을 왜 재입사를 시켰을까? 뭔가 회사에 도움이 되진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와 시청률만 잘 나오면 회사에 돈만 잘 벌어주는 프로그램 만들면 저렇게 순위 조작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람도 다시 될 수 있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시청자 모임에서도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물론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 회사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의 일상 복귀가 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지금 여전히 함께하고 있지만 미투 운동 일고 있잖아요. 성범죄, 성추행을 겪은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냈던 것인데 그때 가해자들이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또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평론가님 이런 부분 가해자는 오히려 또 이제 직장으로 돌아오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는 현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직장에 복귀하는 문제를 놓고 사실 뭐 소송까지 가서 판결받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법적 영역만 가지고는 참 판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은 결국 왜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거 보잖아요. 심지어 징계위원회 열 때 15일 전에 이것을 징계가 소집돼야 되는데 뭐 7일 전에 했다. 이런 경우로 이 징계 부당하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적인 영역인 것과 기업의 윤리적인 문화를 동일하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한 집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규부터 촘촘히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 복직을 안 된다라는 규를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제가 기자 시절에 어떤 네. 대기업 이제 분들을 취재를 했더니 그 대기업에 보이지 않는 룰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거죠? 성추행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문제제기가 나온 사람이라던가 음주운전에 연루된 사람은 우리 기업에서 절대 임원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아직까지 그 어떤 공식화된 문서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몇 번의 인사를 통해서 인사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회사의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곧 과장 승진이 될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음주운전하지 않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런 성범죄에 관련한 교육이 있으면 열심히 듣는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그 회사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병행을 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론가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 그 사회의 분위기가 이런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런 뭐 회사 내에서의 성범죄, 성추행이라던가 아니면 위계에 의한 어떤 권력관계의 문제들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을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또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뭐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전혜연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클릭 또는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로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 향한 시선을 감추기만 했던 맘의 목소리를 소리내 외치면 스치는 바람을 따라 또다시 가벼워진 마음은 매는 나를 깨우게 해 제발 세상에 등지고